안녕하세요. 클라우디아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재미있는 단편소설 최석규 작가의 하이퍼 점프를 위한 단기적 절차라는 소설을 가져왔습니다. 저자 최석규 작가는 장르문학과 순수문학을 오가며 글을 쓰고 있는데요. 2020년 국가예술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그간 수상했던 작품들을 모아 소설집, 소설이 공책에 줄 수 있는 것을 출간해서 그중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땅에 박힌 나뭇가지 하나, 그리고 할슈타트에서 온 절대무공, 저영검탱이 진짜 정체가 뭐냐 라는 작품으로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2021년 제8회 과학소재 장르문학 단편소설 공모전에 최우수상으로 당선이 된 작품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최우수상 수상작인 하이퍼 점프를 위한 단계적 절차.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펴낸 곳은 월간 토마토입니다. 실종신고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벽에 들렀다. 높고 견고한 하얀 담벼락 앞에 섰다. 나는 귀를 벽에 바짝 가져다 댔다. 그를 처음 만난 곳은 소프트웨어 개발 동호회에서였다. 작은 키, 왜소한 몸, 거기에 눈알이 왕방울만하게 보이는 돋보기 안경까지 쓴 꽤 만만해 보이는 친구였다. 하지만 누구도 함부로 대하지 못했다. 동호회에서 수학을 제일 잘했기 때문이었다. 정교한 수학적 사고가 필요한 물리 엔진과 렌더링 모듈 개발에서 그는 꼭 필요한 인재였다. 동기들은 그를 곰방대라 불렀다. 함께 모여 담배를 피울 때면 그는 슬그머니 호주머니에서 나무로 만든 파이프를 꺼냈다. 체리색 대통과 금속 자루가 연결된 것이었는데 입에 무는 물부리 끝이 누렇게 변해 있었다. 그는 대통에 잘게 썬 담뱃잎을 반쯤 넣고 도장처럼 생긴 것으로 꾹꾹 눌러 채웠다. 전용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시골 늙은이처럼 뻐끔거리는 모습을 다들 신기한 눈으로 바라봤다. 파이프 담배를 피우는 시간은 일반 담배보다 길었다. 파이프용 연초는 수분이 많아 연소 온도가 낮고 연무량도 떨어져 피는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었다. 보통 15분, 길게는 30분이나 됐다. 요즘 같은 시테크 시대에 그렇게 한가하게 뻐끔거릴 여유가 있냐고 누군가 물었다. 곰방대는 입으로 하얀 연기 도넛을 만들어 띄우며 답했다. 나 노는 거 아니다. 도넛 보면서 물리학적 고찰을 하는 거지. 곰방대는 플로리다대 너드슨 교수가 던진 화두인 빨대의 구멍은 과연 몇 개인가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빨대, 베이글, 도넛이 사실 수학적으로 모두 같은 물질이라고 했다.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 위상 수학까지 끌어와 설명했다. 동호회에서 유일한 문과인 난 그의 설명을 거의 이해하지 못했다. 담배를 다 피운 친구들은 모두 돌아갔고 흡연구역에 남은 이는 나와 곰방대뿐이었다. 볼이 홀쭉해지도록 뻑뻑 빨아대던 곰방대가 말했다. 난 하루에 딱 한 번 피워. 그래서 짬날 때마다 피우는 것과는 질적으로 다르지. 담배통에 남은 재와 타면서 생기는 부산물이 어우러지는 깊은 맛이란. 캬, 이런 걸 후다닥 즐기기에는 너무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니? 곰방대는 파이브 담배의 역사, 토바코의 맛과 향에 관해 장황하게 설명했다. 파이프 담배를 귀족의 담배라고 부르는 이유에 관해서도 말했다. 난 담배를 피우지 않았지만 그의 이야기만큼은 흥미로웠다. 마수야, 파이프 물고 있는 내 모습 참 여유로워 보이지? 웃기고 자빠졌네. 언제부터 네 삶에 여유가 있었다고. 하이치, 앞으로 그렇게 될 거니까 미리 연습 좀 해두는 거야. 키득거릴 때마다 곰방대의 입술 사이로 연기가 폴폴 새어나왔다. 곰방대는 컴퓨터공학과에 다녔다. 나만 알고 있는 비밀이지만 그는 사회적 배려 전형으로 들어왔다. 차상위 계층 확인서, 한부모 가족 증명서, 장애수당 대상자 확인서, 수급자 증명서. 그는 자신의 가난을 증명하기 위해서 많은 서류를 제출했다. 곰방대는 2학년 때까지 과수석을 놓친 적이 없었다. 그럴만했다. 학기 내내 도서관과 알바 가게, 오직 두 곳만을 오가는 삶을 살았다. 치열하게 공부했고 더 치열하게 돈을 벌었다. 그 밖에 다른 장소, 예컨대 술집이나 당구장,
심지어 편의점에서 곰방대를 마주치기라도 하면 친구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다. 누구도 그가 지갑을 꺼낸 것을 본 적이 없었다. 그는 술은커녕 커피나 음료수도 마시지 않았다. 한 달 내내 2장의 바지와 윗도리를 돌려가며 입었다. 속옷도 일주일 내내 입는다는 소문이 있었다. 점심은 밥만 가지고 와 먹었는데 친구들이 남긴 반찬은 그의 몫이었다. 하지만 그는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나중에 성공한 후 이 시절이 참 그리울 거다. 하루에 한 번 파이프 담배를 피우며 곰방대는 그렇게 말했다. 우린 금세 친해졌다. 자주 어울렸고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그는 내게 왜 영문과를 선택했냐고 물었다. 수학이 싫어서. 천성 문과구나. 그건 아니고 고딩 때 쌤이 한 말 때문에 수학이 싫어졌어. 뭐라 했는데? 수학이 우리에게 진실을 보여준대. 곰방대는 폭소를 터뜨렸다. 진실? 하하, 그럼 난 철학자 됐겠네? 세상의 진실을 알게 되면 비로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거라는 두려움. 그 걱정은 지금도 사라지지 않았다. 진학을 앞둔 고3 가을이었다. 딱히 무슨 과에 가야겠다는 생각도 없었다. 그러다 막판에 진로를 결정했다. 폴 오스터의 빵 굽는 타작이라는 소설을 읽고 난 후 나는 영문과를 선택했다. 의사나 경찰관이 되는 것은 하나의 진로 결정이지만 작가가 되는 것은 다르다. 그것은 선택하는 것이 아닌 선택되는 것이다. 글 쓰는 것 말고는 어떤 일도 자기한테 어울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평생 멀고도 험한 길을 갈 각오를 해야 한다. 책 속의 문장은 살아나 귀 속에서 맑은 종소리를 냈다. 딱히 작가가 되고 싶은 것은 아니었지만 꿈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건다는 점이 멋있어 보였다. 하지만 3억점짜리 미형문학 강의를 들으면서 내 결정을 후회했다. 리포트를 쓰기 위해 원서로 빵 굽는 타자기를 읽고 있었는데 전에는 지나쳤던 구절을 발견해버렸기 때문이다. 이 세상은 돈이 말한다. 돈이 말에 귀를 기울이고 돈의 주장에 따르면 인생의 언어를 배울 수 있다. 폴 오스터는 삶의 방향이 동시에 저주가 되어버렸다. 나는 그로 인해 영문과에 왔고 그로 인해 다른 길을 찾기 시작했다. 곰방대와 함께 취업 준비를 시작했다. 토익은 내가 도와줬고 컴퓨터 관련 자격증 공부는 도움을 받았다. 난 프로그래밍 언어 공부에 많은 시간을 투자했다. 자바, 파이썬 뭐 이런 랭귀지만 단순 습득해서는 코딩 노가다면밖에는 되지 못해. 마치 기술 없는 공사반 일용직처럼 생명이 짧거든. 남과 차별화되고 있는 척 아는 척 하려면 수학을 통한 해석은 필수야 필수. 그는 진심 어린 충고를 해주었다. 곰방대로부터 미적분, 통계 확률, 행렬을 배우기 시작한 것은 그 즈음이었다. 3학년 가을 학기부터 곰방대를 보기 힘들어졌다. 그는 아침부터 늦게까지 아르바이트에만 매달렸다. 동호회는커녕 학교도 잘 나오지 않았다. 갑자기 변한 그의 모습을 다들 의아하게 생각했다. 홀어머니의 장사가 망하고 지병까지 악화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아는 이는 나뿐이었다. 그는 돈을 자주 빌리기 시작했다. 잘 갚지 못하자 친구들이 하나둘 떨어져 나갔다. 곰방대는 이듬해 학사 경고를 받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자퇴했다. 곰방대 엄마의 장례식에서 그를 다시 봤다. 마른 얼굴이 더 헬스케졌고 눈빛은 모래알처럼 버석거렸다. 취업 준비는 잘 되니? 그럭저럭. 그렇구나. 그래, 나중에 보자.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대화였다. 난 졸업을 했다. 제일 친한 친구의 졸업식에는 올 줄 알았지만 곰방대는 나타나지 않았다. 연은 그렇게 끝이 나는 줄 알았다. 돈벌이는 쉽지 않았다. 작은 IT 회사에서 첫 삽을 떴지만 생각과는 달랐다. 쥐꼬리만한 월급, 잦은 야근, 보람도 배우는 것도 없는 단순 반복 코딩. 거기에 상사의 갑질은 보너스였다. 회사는 얼마 지나지 않아 부도가 났고 사장은 행적을 감췄다. 몇몇 직원은 빚쟁이에게 멱살잡이까지 당했다. 그래도 비자발적인 퇴직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는 조건을 만족해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었다. 짧은 직장생활이었지만 몸이 많이 상했다. 근처 헬스클럽으로 나갔다. 관장은 먼저 유산소 운동부터 해야 한다며 러닝머신을 권했다. 하지만 나와는 맞지 않는다는 것을 금세 깨달았다. 숨이 턱에 닿도록 뛰어도 늘 출발점이었기 때문이다. 어찌됐든 간에 세상은 여전히 굴러갔다. 난 뒤처지지 않기 위해 개발자 커뮤니티인 스택 오버플로우의 최신 코딩 기술을 익혀야 했고, 토익 고득점을 유지해야 했고, 연봉 높은 IT 회사에 입사 원서를 계속 보내야 했다. 그리고 어떻게든 새끼밥을 챙겨 먹으려고 노력했다. 103번째 지원서 탈락을 끝으로 다시 1인 개발을 시작했다. iOS와 안드로이드는 물론 PC에서도 돌아가는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 SW를 목표로 잡았다. 반지하 원룸은 사무실이 되었다. 테스트 휴대 단말기, 영상 카메라, 편집 장치 등은 선배로부터 빌렸다. 힘들게 만들었어도 다운로드 수는 얼마 되지 않았다. 고만고만한 아이디어로는 빵 하나 살 수 없다는 현실. 그것은 몹시 쓰고 아렸다. 출구 없는 미로에 빠져버린 것 같았다. 이 세상은 돈이 바란다는 폴로스터의 일갈은 시간이 갈수록 더 크게 들렸다. 마음이 조급해졌다. 난 돈이 간절히 필요했다. 유일한 혈육인 할머니 때문이었다. 할머니는 곤방대만큼이나 지독한 구두쇠였다. 헛도로 돈 쓰는 법이 없었다. 소지한 모든 것은 누더기가 될 때까지 고쳤었다. 그런 할머니가 1년에 딱 한 번 용돈을 주는 때가 있었는데 그건 내 생일날이었다. 태어난 날부터 날수를 세어 10원 한 장까지 정확히 맞춰 주었다. 24세. 그러니까 태어난 지 8,761일이 되던 날. 난 87,610원이 담긴 봉투를 받았다. 나는 학창시절 내내 매년 3,650원이 더 들어간 봉투를 받았다. 할머니는 날 자주 안아 주었다. 낡고 헐렁한 윗도리 위로 전해지는 납작한 젖가슴의 촉감, 거죽과 뼈만 남은 쭈글쭈글한 피부, 구수한 몸매, 그것은 몇 안 되는 좋은 기억이었다. 봄날은 길지 않았다. 할머니 생일날이었다. 날 보자마자 고무줄에 묶인 지폐다발이 가득 든 검은 비닐봉지를 건넸다. 용돈이라고 했다. 아득했다. 자린고비 노인네의 큰돈을 받는 순간은 세상 무엇보다 두려웠다. 할머니는 중증도 치매 판정을 받았다. 평생 쌓아올렸던 할머니의 모든 것이 하나둘 무너져 내렸다. 할머니는 방금 먹은 것도 기억하지 못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잃는 경우도 많아졌다. 돌보던 갓난아이에게 억지로 쌀밥을 먹이다가 아이가 장폐색으로 응급실에 갔고 그 때문에 10년 넘게 해온 보모 일자리까지 잃었다. 며칠 전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다. 길을 잃고 헤매는 할머니를 보호하고 있으니 데리고 가라 했다. 할머니를 모시고 집으로 향했다. 초고층 주상복합 단지를 애두르는 담벼락 앞에서 문득 걸음을 멈추었다. 만수야, 이상하지 않니? 할머니는 단지와 도로, 빛과 어둠, 희망과 절망을 구분짓는 콘크리트 방호벽을 손바닥으로 더듬었다. 여기 분명히 문이 있었는데. 이쪽 벽에는 원래 출입문이 없어요. 아니야. 여기쯤 있었어. 할머니는 매연 그을음으로 뒤덮인 벽 주변을 유심히 살폈다.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여기 사는 사람들은 문도 없는데 어떻게 들어가니? 비가 종일 내리던 날, 곤방대로부터 전화가 왔다. 졸업 후 처음 온 연락이었다. 같이 밥이나 먹자 했다. 마치 엊그제 만난 사이처럼 편하게 말했다. 지난주에 자기 생일이었으니 한턱 내겠다는 믿기 어려운 소리도 했다. 그는 족발과 보쌈, 소주를 싸들고 자취방으로 찾아왔다. 그동안의 근황에 관해 이야기했다. 그렇게 다 떨어지고 나니 할 게 없더라. 내가 남들 다 가진 대학 졸업장이 있냐, 무슨 수상 경력이 있냐.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할까 알아봤는데 에이, 학원도 돈이 있어야지. 곤방대는 소주잔을 연거푸 비웠다. 나는 족발에 꼬이는 날벌레들을 쫓으며 묵묵히 듣기만 했다. 가슴 한쪽이 아련히 저며왔다.
동호회 사람들은 그가 네이버나 구글에 갈 인재임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아이디어, 기획력, 코딩 실력, 수학적 사고 능력은 기본이고 지도키도 성실했기 때문이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우리의 믿음은 세상 물정 모르는 창업 벤처 동호회의 순진한 신화였을지도 모르겠다. 현실의 곤방대는 수많은 젊은 백수 중 하나에 불과했다. 그는 씩 웃어 보였다. 임마 그런 눈으로 보지 마라. 난 지금이 제일 행복하니까. 왜? 내가 겪은 실패가 참 교훈을 주었거든. 멍청하게도 최근에야 그걸 깨달았어. 그는 목소리를 낮췄다. 만수야, 너에게만 말해주는 건데 나 그곳을 찾아냈어. 그래서 이제 좋은 직장, 높은 연봉, 예쁜 여친 그딴 것들은 다 사라져 버렸어. 그곳이 어딘데? 벽. 응? 벽, 담벼락, 월. 몰라? 곰방대는 방벽을 손바닥으로 2번 쳤다. 쿵쿵 소리와 함께 창문에 어설프게 붙어있던 모기장과 천장 형광등이 건들거렸다. 거긴 여기서 멀지 않아. 세상 참 좁지 않니? 그의 눈은 생기가 넘쳐 흘렀다. 대학 시절 한 번도 본 적 없는 눈빛이었다. 마치 공허한 우주 안에 깜빡이는 별을 가둔 것만 같았다. 곰방대는 파이프 담배를 꺼냈다. 담배를 꾹꾹 눌러 채웠다. 오랜만에 보는 그의 보물 1호에 불을 붙였다. 우리 삶의 진짜 답은 말이지. 그 벽 너머에 있어. 방 안은 하얀 도넛 연기로 채워졌다. 헤어질 때 준비한 선물을 건넸다. 생일 선물이다. 늦었지만. 남자끼리 웬 선물? 개는 아니니까 걱정 마라. 내가 좋아했던 책인데 너도 한번 보라고. 곰방대는 빵 굽는 타짜기를 손에 쥐고 건성으로 넘겼다. 고맙다며 가방에 챙겨 넣었다. 벽에 관한 연구가 마무리되면 내게 제일 먼저 알려줄게. 곰방대는 그렇게 말하고 떠났다. 대가 하나 부러진 우산을 받쳐들고 빗물이 굽이굽이 흘러내리는 언덕을 따라 내려가는 뒷모습을 나는 오래도록 바라봤다. 잠깐이지만 돈이 내게 말을 걸 때도 있긴 했다. 문제는 금세 외면해버린다는 것이었다. 난 닥치는 대로 아르바이트를 했다. 최소한의 생활비로 춘군기를 버텼다. 그래도 할머니 요양원비는 어떻게든 만들어 보냈다. 할머니의 여생은 내 미래보다 중요했다. 배운 게 도둑질이라 다시 앱 개발을 시작했다. 아이디어는 우연히 본 여성 잡지 기사에서 얻었다. 어느 사생팬 이야기였는데 소속사 사장보다 아이돌의 스케줄을 더 줄줄이 깨고 있다는 대목에서 눈이 번쩍했다. 앱은 셀럽과 관련된 것들을 수집 가공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예를 들어 인기 스타가 SNS에 누군가와 식사를 하며 찍은 사진을 올렸다면 식당 위치, 업로드 시각, 먹은 음식, 입고 있는 옷, 과거 일정 등을 딥러닝 기술로 분석해 스타의 예상이동 경로를 포함한 가상의 일정을 메일이나 메시지로 알려준다. 가끔 실제 스케줄과 일치할 때도 있었다. 그래서 한동안 입소문이 났고 일부 팬들이 매일같이 앱이 알려준 경로를 쫓아 연예인의 뒤를 밟는 웃지 못할 코미디도 벌어졌다. 생각보다 수익이 좀 낮다. 덕분에 할머니 몇 달치 요양원비를 벌었다. 처음엔 나조차도 이게 돈이 될까 싶었지만 지금은 이해할 수 있다. 어떤 이에게는 우상의 일거수일투족이 주례한 현실을 잊게 만드는 등대와 같으니까 말이다. 앱을 만들면서 알지 못했던 세상도 보게 되었다. 요즘 최고가를 찍고 있는 어느 여배우 때문이다. 그녀는 자신의 일상을 10분마다 찍어 SNS에 올렸다. 오늘도 라면으로 때워요. 여자는 예쁜 울상을 지으며 라면을 한 젓가락 집어든 움짤을 올렸다. 앱은 AI 능력을 이용해 사진 속 배경을 분석했다. 흐릿하게 보이는 와인과 핸드백, 소파와 벽에 걸린 그림, 진열된 구두의 파는 곳, 가격, 관련 제품을 리포트로 만들어 화면에 뿌렸다. 70만 원이 넘는 보르도 와인, 헤르메스 신상백,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가죽 소파와 홍콩 미술경매에서 산 추상화, 가격 추적이 안 되는 한정판 구두, 그것들에 둘러싸여 그녀는 라면을 먹고 있었다. 저와 사는 게 비슷하네요. 찐소바.
같이 먹어요. 댓글과 함께 좋아요 수천 개가 달렸다. 곤방대의 편지를 받았다. 발신 주소는 지리산 근방의 어느 시골이었다. 하이퍼 점프를 위한 단계적 절차라는 제목으로 시작한 그것은 편지와 논문 그 중간쯤 되었다. 좌표, 문이 열리는 시각, 점프를 위한 준비물, 위기 상황에 따른 해결책 같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으로 가득했다. PS. 남은 시간이 이제 얼마 없어. 나 있는 곳으로 아무 때나 와라. 다 설명해 줄게. 편지 마지막에는 그렇게 적혀 있었다. 주말에 그를 만나러 갔다. 곤방대의 휴대폰은 해지된 상태라 연락도 닿지 않았다. 무작정 편지에 적힌 주소로 향했다. 고속버스로 2시간을 간 후 다시 마을버스를 탔다. 한참 산길을 따라 걸어 올라갔다. 그가 머무는 암자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무렵이었다. 곤방대는 앞마당에서 파이프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오래전부터 거기 앉아 기다린 양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그는 얼굴이 검어졌고 더 말랐다는 것을 빼고는 달라진 것이 없었다. 머무는 방 안은 단출했다. 작은 책상, 수학 공식이 잔뜩 적힌 화이트보드, 겉표지가 너덜너덜해진 공책, 노트북, 옷가지 몇 개가 전부였다. 한쪽 벽에는 커다란 서울지도가 걸렸는데 군데군데 동그라미, 네모, 세모 등의 표식이 그려져 있었다. 그것들은 색깔이 다른 화살표로 서로 연결되었다. 소박한 저녁상을 차려 먹었다. 소소한 대화가 오갔다. 밥상을 치른 후 난 본론을 꺼냈다. 내가 여기 온 이유는 하나뿐이야. 곤방대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자식, 너도 내가 알아낸 것이 궁금하구나. 아니, 네가 걱정돼서 임마. 곤방대는 절간이 떠내려갈 듯 크게 웃었다. 걱정할 거 없어. 난 어느 때보다 행복하니까. 자, 그럼 시작해볼까? 곤방대는 노트북을 켰다. 공책을 들고 화이트보드 앞에 섰다. 양자 역학에 관한 설명은 그렇게 시작됐다. 처음엔 양자 역학이 사주팔자를 해석하기 위한 역학 중 하나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은 과학의 영역이었다. 고전물리학은 입자와 파동, 둘 중 하나로 설명할 수 있어. 하지만 그 이론에 반기를 든 사람들이 있었어. 데이비슨과 점호 박사. 입자인 전자가 혹시 파동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의심에서 시작한 연구는 양자역학의 토대가 되었고 훗날 그들은 노벨 물리학상까지 받았지. 화이트보드에 간격을 떨어뜨린 2개의 벽을 그렸다. 첫 번째 벽에는 슬롯 2개를 그려 넣었다. 이것을 이중 슬로스 벽이라고 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틈이 갈라진 벽을 향해 공을 마구 던진다면 어떻게 될까? 일부는 틈을 통과하고 일부는 벽에 막혀 튕겨나가겠지? 그렇지? 그렇게 슬롯을 통과하는 소수의 공만이 뒤쪽 벽에 부딪힐 거야. 그래서 아주 오랜 시간 공을 계속 던진다면 뒤쪽 벽에 충돌한 자국이 2줄로 길게 남을 테고 그게 바로 입자의 성질이지. 하지만 던져지는 것이 파동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져. 파동은 파도라고 생각하면 돼. 던져서 받을 수 있다면 입자, 사방으로 퍼져나가면 파동. 간단하지? 2 슬롯을 동시에 지난 파동은 새로운 파동을 만들어내고 새로 생긴 파동들은 서로 영향을 주게 되지. 세기가 강해지거나 약해지면서. 그렇게 퍼져나간 파동은 벽에 부딪히면 여러 개의 줄무늬를 만들어. 그걸 간섭문이라고 해. 이러한 입자와 파동의 성질은 고전 물리학에서는 상식적인 일이야. 하지만 실제로 행한 실험 결과는 완전히 달랐어. 분명히 입자를 통과시켰는데 벽에는 다수의 간섭무늬가 나타났거든. 전자를 이중 슬롯에 통과시켜 찍은 실제 실험 영상을 노트북으로 보여주었다. 검은 벽에는 2줄이 아닌 여러 개의 줄이 그려져 있었다. 입자가 마치 파동인 것처럼 행동했다. 뭔가 이상하지 않니? 이게 무슨 뜻일까? 그것은 확률에 관한 문제라는 거야. 슬롯을 통과한 전자가 입자의 모습으로 보일지 아니면 파동의 형태로 보일지는 확률의 영역이라는 거지. 이 개념이 바로 보어 하이젠베르크 브론의 코펜하겐 해석의 핵심이야. 과학자들은 전자가 날아가는 과정을 특수한 장치를 통해 직접 들여다봤어.
바라보는 순간 전자는 원래부터 입자였던 것처럼 움직였고 간섭무늬도 나타나지 않았어. 하지만 아무도 보지 않으면 파동처럼 간섭무늬를 만들었어. 결론은 이렇게 나왔어. 수립자들은 여러 상태가 확률적으로 겹쳐있는 파동함수로 존재하다가 관찰자가 측정을 시작하면 파동함수의 붕괴가 일어나면서 하나의 상태로 결정된다. 어때? 놀랍지 않니? 입력은 명확하나 결과가 불확실한 세상에 관해 처음으로 인류가 눈을 떴다는 사실이. 그것은 세계의 질서를 뒤흔든 엄청난 사건의 시발점이었어. 곰방대는 파블로프의 개만큼 유명하다는 슈레딩거의 고양이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독가스가 담긴 유리병과 1시간 후 50%의 확률로 알파 입자를 방출하는 입자 가속기를 설치한 상자 안에 고양이를 넣는다. 1시간 후 입자가 발사된다면 병은 깨져 고양이는 죽을 테고 발사되지 않는다면 병은 깨지지 않을 테니 죽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상자를 열기 직전에 고양이는 어떤 상태일까? 양자역학자들은 이렇게 대답했다. 고양이는 죽지도 살지도 않은 중첩된 상태로 존재한다. 다중우주론에 관한 개념을 처음 말한 휴 에버렛은 다른 방식으로 슈레딩거의 고양이를 해석했다. 알파 입자가 50% 확률로 발사되어 충돌하는 순간 세상이 갈라진다. 고양이가 살아있는 세계와 고양이가 죽어있는 세계로. 두 세계는 독립적으로 흘러가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지 않는다라고. 그것은 다중세계, 평행우주론의 기초가 되었다. 곰방대는 쉬지도 않고 설명했다. 길고 장황한 설명 끝에 그는 이런 결론을 내렸다. 우리는 살면서 무수히 많은 벽을 만나게 돼. 거기서 미세한 충돌이 일어나고 벽을 기준으로 안과 밖, 왼편과 오른편의 다른 세상이 탄생하는 거지. 세상은 그렇게 무한대로 만들어지는 거야. 더는 참을 수가 없었다. 이런 소리나 듣자고 종일 걸려 여기 산골까지 찾아온 것이 아니었다.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야? 곰방대는 희미하게 웃었다. 원래 내가 가 있어야 할 세상에 관한 이야기. 뭐? 안톤 찰링거 박사는 탄소 원자 60개로 이루어진 축구공 모양의 분자로 이중 슬롯을 통과시켜 간섭무늬를 만드는 데 성공했어. 과학이 발전하면 바이러스나 작은 단세포까지 슬롯을 통과시킬 수 있을 거야. 먼 미래라면 사람까지 가능할 테고. 너? 살아있거나 죽어있거나 존재하거나 존재하지 않거나 성공하거나 실패하거나 행복하거나 불행하거나 모두 한낱 확률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 정말 멋진 말이라 생각되지 않니? 양자역학은 과학 너머 세상의 존재를 수학적으로 증명했어. 우린 상태가 무한대로 중첩된 세상 중 한 곳에서 우연히 태어났고 죽지 못해 겨우 살아가는 것뿐이야. 이제 깨달았어. 나는 말이지. 이 세계가 아닌 다른 곳에 있어야 할 존재라는 것을. 만수야, 드디어 찾았다. 그걸 계산해내느라 원형 탈모까지 생겼지만 결국 알아냈어. 슬롯이 존재하는 다른 세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벽을. 지도의 별표가 쳐진 곳을 손가락으로 짚고 톡톡 쳤다. 담배 연기를 입안에 잠시 머물고 있다가 밖으로 뿜었다. 뽀얀 미소를 지으며 곰방대가 말했다. 벽을 본다면 너도 틀림없이 내 말을 믿게 될 거야. 그가 적어준 위치로 찾아갔다. 용산 이태원 근방이었다. 아름다운 남산뷰의 단독 주택가였다. 땡볕에 언덕을 걸어 올라가는 이는 나뿐이었다. 하지만 혼자 걷는 느낌은 없었다. 주택의 높은 담벼락위로 외눈박이 괴물의 누나를 닮은 감시 카메라들이 날 노려보고 있었다. 카메라는 자기들만의 전자언어로 수군거렸다. 벽은 높았다. 온통 하얗게 칠한 벽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까 올려다봤다. 꼭대기에는 삼지창처럼 생긴 창살이 박혔는데 끝에 뾰족한 가시가 붙은 철사줄이 스프링처럼 감겼다. 손바닥으로 벽면을 쓸었다. 거칠고 단단했다. 벽을 따라 걸었다. 주차장 입구와 현관문이 나타났다. 문틈 안으로 안을 살폈다. 푸른 정원, 아름드리 나무, 파라솔이 딸린 수영장, 가든 파티용 그릴, 빨간 지붕, 통유리를 통해 거실이 훤히 보이는 멋진 집이 있었다. 벽은 그것들을 견고하고 안전하게 보호했다.
뒤쪽에서 차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뒤통수에 따가운 시선이 꽂혔다. 담벼락에 영역 표시하고 무심하게 제 갈 길을 가는 골든 리트리버처럼 나는 서둘러 벽을 떠났다. 전화가 걸려온 것은 디버깅으로 한창 골머리를 썩일 때였다. 모르는 번호라 껐지만 금세 다시 왔다. 한참 받지 않아도 상대는 끊을 생각을 하지 않았다. 어쩔 수 없이 핸드폰을 들었다. 뜻밖에도 곤방되었다. 응급실에 있다가 이틀 만에 깨어났다는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사고가 있던 날이었다. 동네를 순찰하던 경찰이 하얀 벽에 묻은 핏자국을 보고 주변을 수색했다. 길가 풀이 우거진 곳에 쓰러져 있는 곤방대를 발견했다. 경찰은 CCTV를 분석한 후 그가 벽을 들이받는 자학을 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딱히 어떤 범죄 혐의를 적용하기 어려워 돌려보내려 했지만 곤방대는 조사가 끝난 후 몇 발자국 떼기도 전에 의식을 잃어버렸다. 병실로 찾아갔다. 그는 머리를 붕대로 칭칭 감은 채 누워 있었다. 다행히 많이 회복된 상태였다. 왔냐? 깁스한 팔을 반쯤 들어 인사했다.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인생이라는 게 뭐 있냐? 건강한 날도 있고 이렇게 다치는 날도 있는 거지. 왜 그랬어? 뭐가? 왜 자학을 했냐고. 자학은 무슨 자기들이 편한 대로 해석한 거지. 머리가 깨질 정도로 담벼락을 들이받았는데도 계산을 잘못한 것뿐이야. 벽이 열리는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통과할 수 있는 시간은 아주 짧거든. 달리는 속도, 몸무게, 지명과의 마찰력, 온도와 습도, 풍향, 바이오리듬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변수를 처음부터 다시 계산해야 해. 그리고 시뮬레이션도 계획 중이야. 내 이론이 맞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작은 모의 실험이지. 설계도는 다 완성했는데 한번 볼래? 그는 불편한 손으로 공책을 집었다. 수식과 도면이 가득한 페이지를 펼쳤다. 나는 곤방대의 팔을 잡았다. 이제 됐어. 그만해. 내가 말한 곳에 갔었어. 벽은 페인트 칠한 돌무더기일 뿐이야. 내가 찾는 세상은 그 너머에 없어. 그렇다면 그거 너무 불공평하지 않니? 까맣게 마른 얼굴에 옅은 미소가 걸렸다. 우리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 난 너가 참 마음에 들었어. 아마도 우리 사이에 공통점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넌 말했지. 난 절대로 가난해질 수 없다고. 배고픈 것은 못 참으니까 개걸스럽게 빵을 처먹어대면서 말이야. 하지만 가난이 무서운 이유는 굶주림 때문이 아니야. 가난이 진짜 두려운 이유는 친하지도 않은 사람 앞에서 돈 이야기를 꺼내야 하는 너절함 때문이야. 다른 이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선택하는 무수한 것들을 매 순간 포기해야 하는 그 비루한 말이야. 벽 너머에는 다른 세상이 존재해. 남의 시선으로 내가 결정되는 세상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세상이.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몸을 던져 그곳을 통과하는 것뿐이야. 그의 손은 무엇 하나 잡을 것 없이 물에 빠진 자의 것처럼 차가웠다. 곤방대가 병원을 퇴원한 지 2달이 지난 후였다. 그는 메일로 동영상 하나를 보내왔다. 1분 10초짜리 짧은 영상이었다. 재생 버튼을 눌렀다. 아무것도 없는 공간이 나타났다. 바닥은 줄무늬가 그려진 두꺼운 나무가 깔려있고 뒤쪽에는 주름진 검은 천이 쳐져 있다. 좌측에 그물망 같은 것이 설치되어 있었다. 자막이 흘렀다. 제23차 하이퍼점프 모의실험 개요. 현재 시각 21시 32분, 섭씨 28도, 습도 70%. 벽 재질, 벽과의 거리, 발사구 지름, 마찰력, 유효 발사 속도. 여러 가지 수치와 계산식이 천천히 화면 아래에서 위로 흘러갔다. 손 하나가 옆에서 쓱 튀어나왔다. 마르고 긴 손가락을 가진 손이었다. 손은 화면 바깥에서 30cm쯤 되는 모형벽을 가지고 나와 바닥에 내려놓았다. 단단해 보이는 하얀색 벽이었다. 아크릴 재질로 만든 것 같았다. 모형벽을 나사로 조여 바닥에 고정했다. 양손으로 잡고 단단히 붙어 있는지 좌우로 흔들어 보였다.
카메라가 45도쯤 돌아가 벽을 비추었다. 손가락으로 벽면 중앙을 튕겼다. 둔탁한 소리가 났다. 다시 카메라가 원래 위치로 돌아갔다. 화면은 정확히 옆면을 비추어 벽을 중심으로 좌우가 나누어진 상태였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장치를 화면 오른쪽 끝에 내려놓았다. 크기는 작은 책상용 스피커만 했는데 앞부분에 둥글고 길쭉한 원통이 붙어 있었다. 뒤쪽에 작은 심지 같은 것도 있었다. 마치 미니어처 구식 대포처럼 보였다. 손은 검은 주머니를 가지고 나왔다. 거기서 엄지손톱만한 공을 하나 꺼냈다. 바닥에 튕겼다. 공은 통통거리며 튀어올랐다. 카메라에 가까이 가져다 댔다. 표면에 하얀색으로 글씨가 쓰여 있는데 초점이 잘 맞지 않아 알아보기 힘들었다. 포문을 움직여 벽을 향해 정확히 조준했다. 대포 뒤쪽 뚜껑을 열었다. 검은 주머니를 거기에 대고 기울였다. 공이 안으로 굴러 들어갔다. 뚜껑을 다시 닫았다. 심지에 불을 붙였다. 화면 하단에 카운트다운 숫자가 나타났다. 5, 4, 3, 2, 1. 작은 폭발음과 함께 공이 발사됐다. 순살같이 날아간 공은 벽을 관통했고 반대쪽 그물망에 걸렸다. 충격으로 그물이 출렁거렸다. 발사, 통과, 도착까지 불과 1초도 걸리지 않았다. 화면은 정지된 것처럼 한동안 그대로 있었다. 왼쪽에서 손이 나왔다. 손을 그물망으로 집어넣어 공을 꺼냈다. 카메라에 가까이 가져다 댔다. 공 주위에 하얀 연기가 아지랑이처럼 피어올랐다. 아까는 흐릿했던 글자가 또렷이 보였다. 그것은 곰방대의 본명이었다. 영상은 거기서 멈췄다. 난 오랫동안 내 눈을 의심했다. 후배에게 영상을 보여줬다. 한때 마술사를 꿈꿔 몇 년 동안 유명한 마술사의 보조로 일했던 친구다. 그가 힘들어하게 말했다. 고전적인 마술이에요. 그것도 아주 초보적인. 어떻게 한 거지? 오른쪽 대포 심지에 불을 붙일 때 이미 왼쪽 그물망에 공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영상 처음에 그물망과 비교해보면 발사 직전의 그물망이 공 무게로 조금 더 늘어져 있었어요. 바닥 나무판 안에 인입장치를 통해 공을 그물망으로 넣은 것 같아요. 보시다시피 바닥이 지나치게 두껍잖아요. 무언가 기계장치가 숨겨져 있다는 거죠. 화면 속 뒤쪽에 주름진 검은 커튼을 쓰는 이유도 트릭이 잘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일 테고. 공이 그물망에 들어갈 때 분명히 출렁했는데 검은 실등으로 그물망을 연결해 타이밍에 맞춰 잡아당겼겠죠. 그럴까? 슬로우로 여러 번 봤지만 난 잘 모르겠어. 분명히 공은 정상적으로 날아갔어. 벽과 충돌하자마자 반대쪽으로 튀어나왔고. 카메라 각도를 조작하고 영상을 편집한 거예요. 카드가 유리장을 관통해 반대편에 붙는 마술. 굴러가는 골프공이 닫힌 문을 관통하는 마술. 카퍼필드의 만리장성 통과 마술. 사실 다 비슷한 방식이죠. 만리장성은 좀 더 스케일이 크고 복잡하긴 하지만요. 이 영상처럼 카메라를 고정하고 한쪽에서만 찍는다는 것이 다른 부분에 숨겨야 할 것들이 많다는 말이기도 하죠. 못 믿겠으면 프레임을 하나씩 잘라서 비교해보죠. 아마 이어붙인 부분이 눈에 띌 겁니다. 영상 편집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한 장면씩 분리해 이미지를 비교했다. 날아가는 공의 속도가 빨라 프레임 간 공과 공의 간격은 1cm쯤 떨어져 있었다. 후배는 조금 놀라했다. 아주 정교하게 만들었네요. 보통은 트릭을 쓰는 부분의 프레임은 명암, 방향, 색감 등에서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발생하는데 마치 색이 맞지 않는 천으로 옷을 기운 것처럼요. 나는 후배의 말에 설명하기 어려운 아주 작은 희망을 느꼈다. 하지만 내 눈은 못 속이죠. 두 개의 프레임을 확대해서 한 화면에 올렸다. 하나는 공이 벽과 막 충돌했을 때고 다른 하나는 벽을 통과한 공이 왼쪽에 떠있는 영상이었다. 공 외곽선을 자세히 보세요. 정말 부딪혔다면 충격으로 미세하게 공 외형이 왜곡돼야 해요. 마치 찌그러진 타원처럼. 앞서 공을 바닥에 튕기는 장면이 있었죠. 그건 공이 탄성체라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 영상에선 공 한쪽이 마치 면도칼로 잘린 것처럼 보여요.
이미지를 잘라붙인 것 같지. 그의 말대로였다. 하지만 이건 진짜 증거가 아닐까? 무슨 증거? 정말로 공이 벽을 뚫고 들어갔다는 증거. 후배는 어이없는 눈으로 날 빤히 바라봤다. 형, 지금 무슨 말하고 싶은 거예요? 작은 고무공 하나조차 이런 허술한 벽을 통과하지 못한다면? 그건 너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지 않니? 오래 고민하다가 곰방대에게 메일을 보냈다. 후배가 말한 영상의 의문점을 정리한 것이었다. 그래도 실험이라는 건 과학적 검증이라는 것을 해야 하는 거니까. 그의 기분을 상하게 하기 싫어 끝에 그렇게 더 적어 넣었다. 그는 아무런 답장도 하지 않았다. 그저 읽음으로 표시된 수신 여부만이 덩그러니 대답하고 있을 뿐이었다.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하이퍼점프해가는 미스터리는 점차 내 기억 속에서 사라졌다. 대신 그 자리에 더 현실적인 문제가 들어왔다. 할머니 상태는 더욱 안 좋아졌다. 지난달부터 한 달에 130만 원 하는 시설 좋은 요양병원으로 옮겼다. 통요리가 거실과 출입구 사이에 있어 밖에서도 아니 훤히 들여다보이는 곳이었다. 벌이 대부분이 병원으로 매달 갔다. 저소득층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구청에 문의했지만 보호자인 내가 차상위 계층에다가 수입이 있다는 이유로 거부되었다. 입사 지원서를 넣은 곳 중 한 군데서 연락이 왔다. 요즘 최고 주가를 올리고 있는 IT 개발업체 C사였다. 면접 보러 오라는 문자를 받고도 믿기지 않아 전화에 재차 확인했다. 그간 노력의 결실을 본 것일까? 어쩌면 자기소개서에 적힌 파란만장한 삶이 인사 담당자의 신금을 올렸을지도 모르겠다. 회사는 저급한 압박 면접으로 유명했지만 별로 걱정하진 않았다. 기회를 얻은 것만으로도 그저 감사했다. 아는 선배에게서 양복을 빌렸다. 여유로워 보이는 외모 또한 요즘은 가점 대상이라며 그는 자신이 아끼는 명품 구두와 손목시계를 빌려줬다. 마지막으로 면접장에 들어갔다. 문을 열려고 했지만 너무 무거워 꼼짝도 하지 않았다. 있는 힘을 다해 밀었다. 면접관은 남자 둘의 여자 한 명이었다. 문과네요? 영문과? 다행히 그런 질문은 하지 않았다. 사용 가능 개발 도구와 언어에 관해 물었다. 참여한 프로젝트와 그동안 만든 소프트웨어에 관해 설명해 보라고 했다. 몇 마디 대답하지도 않았는데 수고했다면서 가도 좋다고 했다. 당황스러웠다. 동시에 화가 치밀었다. 먼 훗날 내가 어떤 사람으로 성장할지 그들은 3분도 안 되어 판단해버렸다. 난 계속 앉아 있었다. 왜 안 나가시죠? 면접 시간이 너무 짧은 것 아닌가 싶어서요. 네? 저희 간에 다 아시기에는요. 여자 면접관이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다리가 여러 딸린 미끈거리는 벌레가 목덜미를 기어가는 듯한 표정이었다. 다른 면접관이 물었다. 그러면 몇 가지 더 묻죠. 졸업 후 2년간 취업을 안 하셨는데 그 기간에 뭘 하셨나요? 여러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제 꿈을 위해서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낮에는 편의점, 주유소, 고깃집 알바를 했고 밤에는 대리운전도 했습니다. 목욕탕 청소도 한 적이 있었는데 그건 새벽에만 할 수 있는 일이라 올해는 못했습니다. 또 바쁘게 산 것은 맞는데 우리 회사에서 하는 일과는 거리가 먼 듯하군요. 여기 입사하려는 이유가 뭔가요? 여자 면접관이 말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니요. 틀에 박힌 대답 말고 솔직하게요. 연봉이 세서 지원했습니다. 너무 솔직하시네요. 사회에 첫 발을 들여놓는 사람이 돈만 밝히면 보기 안 좋은데 자기소개서에도 얼마나 돈을 악착같이 벌려고 했는가 전부 이런 이야기뿐이에요. 자기 인생에서 돈 이야기 말고는 쓸 게 별로 없었나요? 얼굴이 달아올랐다. 그러니까 자기소개서는 잘 아는 것을 중심으로 쓰라는 조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모은 돈은 주로 어디다 쓰셨어요?
면접관이 시선이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고 갔다. 수고한 자신에게 주는 선물값으로 쓰셨나요? 그들의 표정이 슬로우 비디오처럼 지나갔다. 두 명은 이빨을 드러내고 웃었고 한 명은 고개를 숙이고 웃음을 삼켰다. 면접에서 탈락했음을 직감했다. 단 2명만 뽑는 비정기 경력직 사업모집에서 회사의 채용 공정성을 빛내주기 위한 사회적 취약층의 최적격 후보가 바로 나였음을 깨달았을 때 세상은 그렇게 웃었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바라는 것이 없다는 말만큼 위로가 되는 것이 또 있을까요? 그것은 두려워할 것도 없다는 말이기도 하니까요. 그렇게 대답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일어나 꾸벅 인사를 했다. 뒤돌아섰다. 들어올 땐 그렇게 열기 힘들었던 출입문이 스르르 열렸다. 모두가 마스크를 써야 하는 시절이 되어버렸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세상이 된 것이다. 둘러싼 모든 것은 한순간 변했다. 민 얼굴을 마주보고 낄낄대며 커피를 마시거나 노래방을 가거나 PC방에 모여 게임을 하는 소소함은 먼 옛날 전설처럼 느껴졌다. 우린 작별의 말도 하지 못한 채 다른 세상으로 하이퍼 점퍼를 해버렸다. 요양병원에서 문자가 왔다. 코로나19로 다음 주부터 무기한 면회 금지가 된다는 내용이었다. 주말에 마지막으로 할머니를 만나러 갔다.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더니 요양보호사가 막았다. 노약자들이 있는 곳이라 직접 대면은 안 된다고 했다. 임시로 만들어 놓은 면회 장소로 갔다. 양옆에 칸막이가 쳐져 있고 투명 플라스틱으로 만든 창문이 앞을 막았다. 할머니가 보호사와 함께 나왔다. 몸이 더 쇠약해져서 휠체어를 타고 있었다. 마주보고 앉았다. 잘 지내시냐는 물음을 할머니는 이해하지 못했다.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투명한 벽을 손으로 더듬기만 했다. 얘야, 없다. 없어. 뭐가요? 손잡이. 할머니는 나를 안고 싶어 했다. 하지만 벽에는 문이 없었다. 누구든 나오지도 들어가지도 못했다. 할머니는 울기 시작했다. 난 손을 창에 댔다. 할머니는 내 손이 닿은 창에 얼굴을 문질렀다. 눈물과 콧물이 유리창을 더럽혔다. 소포를 받았다. 발신자 이름은 없었지만 상자를 연 순간 누가 보낸 건 줄 알았다. 안에는 폴로스터의 빵 굽는 타자기가 들어있었다. 곤방대는 사라졌다. 마지막으로 그를 만난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전해주었다. 자신의 채무관계를 모두 정리했다. 놀랍게도 그 짠돌이가 그동안 돈 빌려줘서 고맙다며 모두에게 술까지 샀다. 마치 로또라도 당첨된 것처럼 여유가 흘러넘쳤다고 했다. 뜻밖의 사건도 듣게 되었다. 곤방대가 여자를 스토킹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는 것이다. 이태원 근방 고급 주택가를 매일같이 어슬렁거리는 곤방대를 어느 여자가 경찰에 신고했고 결국 벌금형을 받았다. 하지만 그는 걱정하지 않았다. 내일 지구가 멸망하리라는 것을 안다면 현재의 어떤 걱정거리도 별것 아니게 되잖아. 그치? 그는 그런 말을 하며 파이프 담배를 피웠다고 했다. 곤방대의 실종 신고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벽에 들렀다. 모든 것은 전과 같았다. 가끔 지나가는 늘씬한 검은 외제차, 감시 카메라, 인적 없는 골목, 담장 너머에 금방 깎은 정원 풀냄새, 그 위에 지은 아름다운 3층 집, 높고 견고한 벽을 손바닥으로 쓰다듬었다. 온종일 햇빛을 받은 벽돌은 따뜻했다. 하얀 벽은 세상의 모든 근심을 잊고 반짝거렸다. 마치 잘 닦은 거울처럼 벽은 다른 세상을 내게 보여줄 것 같았다. 한참 바라보다 보면 곤방대의 행복한 뒷모습을 볼 수 있을 것만 같았다. 나는 두 손을 담벼락에 댔다. 얼굴을 돌려 귀를 바짝 붙였다. 햇살은 머리와 어깨와 등을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었다. 그 자세로 오랫동안 기다렸다. 벽 너머에서 유쾌한 웃음소리가 들려오길 고대하면서. 소설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다양한 장르의 소설을 들려드리기 위해 과학소설을 선정해 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는 함께하는 우리의 행복입니다. 행복한 오늘 되세요. 감사합니다.